런던의 템즈강 위로 거대한 관람차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시간 황금빛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관람차 캡슐 안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60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어머니, 이런 아름다운 곳을 같이 모시고 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그 억세고도 가련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여행이 얼마나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와 함께 이런 여행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 살던 할머니의 가족도 예외일 수 없었다. 5 아들을 둔 할머니는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피난길에 오르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와중에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장남을 잃고 말았다. 할머니는 장남의 죽음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남은 4 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큰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 너는 어디 있느냐? 할머니의 가슴에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다. 장남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살아남은 4 아들 중에서도 특히 3째 아들, 지금의 아버지에게 더욱 각별한 마음을 품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4 아들을 키워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가난은 그들 가족의 일상이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나날들이었다. 전쟁 후의 복구는 더디기만 했다. 할머니는 4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팔이를 하고 조그만 장사라도 해서 아이들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4 아이를 모두 공부시키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너무 열악했다. 큰아들을 잃은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이 사실상의 장남 역할을 했다. 할머니는 둘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둘째의 교육비에 우선 투자했다. 넷째와 5째는 아직 어렸기에 당장 교육 문제는 셋째인 아버지에게 집중되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다. 공부를 정말 잘했다. 선생님들도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더 공부시켜주고 싶지만 둘째 형도 공부해야 하고 밑에 동생들도 있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천둥에 맞은 것 같았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향해야 했다. 16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아버지는 도시의 한 섬유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공장에서 받는 월급은 미미했지만 그 돈이 가족에게는 절실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몫을 최대한 줄이고 집으로 돈을 보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라면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랬다. 밤이 되면 기숙사 같은 좁은 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은 드물었다. 일하는 틈틈이 쉬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가락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굽어지고 허리가 아파와도 참았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서 견뎌냈다. 할머니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였다. 장남을 잃은 슬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 셋째가 제일 머리가 좋은데 내가 공부를 못 시켜줘서.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둘째, 넷째, 5째는 그나마 학교를 졸업시킬 수 있었지만
유독 아버지만 중도에 포기시켜야 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보내오는 돈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어린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다. 우리 셋째가 아픈 손가락이야. 할머니는 종종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5손가락 중에서 어느 하나 안 아픈 게 없다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바로 할머니에게는 그런 존재였다. 세월이 흘러 5 형제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 둘째는 교사가 되었고 넷째는 공무원이 되었으며 5째는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모두들 그럭저럭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달랐다. 군대에 갔을 때 좋은 기회가 있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책을 제안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다.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 그때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도 학력의 한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막노동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명절이 되면 형제들이 모였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할머니의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는 것들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다. 교사인 둘째는 안정적이었고 공무원인 넷째도 꾸준했으며 정치를 하는 5째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사업을 하는 형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형들은 다 잘 살면서 왜 엄마 모시는 건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가장 아끼고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도 결혼을 했다. 늦은 나이였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았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그리고 성격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키우게 되었다. 하지만 홀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애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손주들을 받아들였다. 이미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손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육아에 전념해야 했다. 젊은 시절 아들 5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늙어서 다시 손주들을 키우게 된 것이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고달픔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밝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체력적으로는 힘들었다. 여름이 되면 더위가 특히 견디기 어려웠다. 에어컨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할머니는 나름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혔다. 김치를 담그는 큰 옹기통에 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샤워를 했다. 손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시원해져야지 하며 웃어 보였다. 아버지는 휴가 때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곤 했다. 할머니도 함께 가고 싶어 했다.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던 할머니에게는 큰 소망이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아버지는 번번이 거절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경비 문제도 있었고 할머니의 체력을 걱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여행에 나이든 어머니가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혼자 남아 집을 지켰다.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이 여행 다녀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대리만족을 했다. 할머니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 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글을 배우고 싶어 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기회를 보아 손주들에게 한글을 배우려고 했다. 할머니도 글자 좀 가르쳐다오. 손주들은 기꺼이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다. 할머니도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할아버지의 호통에 할머니는 결국 공부를 포기해야 했다. 그 시대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해 할머니의 배움에 대한 갈망은 꺾이고 말았다. 할머니는 아쉬워했지만 또 참았다. 평생 참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호랑이 할머니라고 불렀다. 억세고 강한 성격 때문이었다. 5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강인함을 표현한 별명이었다. 실제로 할머니는 강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견뎌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슬퍼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할머니의 다른 모습이 있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곱게 차려입었다.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서 입었다. 눈이 쌓인 나무 옆에 서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손주 중 하나가 카메라를 들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에 할머니는 호랑이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냥 수줍고 가녀린 한 여자였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린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사진을 보며 손주들은 새삼 할머니의 다른 면을 발견했다. 항상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할머니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여자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 의사의 진단은 치매였다. 평생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온 할머니의 뇌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점점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끔씩 죽은 장남을 찾기도 했고 어린 아들들을 부르기도 했다. 손주들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당황했다. 특히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할머니는 집안에서 돌보기 어려워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할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5 아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둘째는 교사 생활로 바빴고 넷째는 공무원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 5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아버지가 주로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혼자 할머니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집 저 집 아들들 집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되었다. 며칠씩 번갈아가며 각 아들 집에서 지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도 치매가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가끔씩 정신이 맑을 때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늙어서 오히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결국 가족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것이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좋은 요양원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저렴한 곳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형님, 그리고 아우들아, 엄마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셔드리자. 아버지가 제안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 부담을 들어 반대했다. 그럼 내가 더 낼 수 있어? 결국 중간 정도 수준의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요양원을 거부했다. 나는 집에서 죽을래. 왜 나를 여기 보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치매가 찾아왔다.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죽은 장남을 찾으며 집안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쇠약해져 갔다. 아버지는 매주 찾아가 음식을 사들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곁을 지켰지만 할머니는 끝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저씨, 누구세요? 라는 말에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졌다. 손주들도 면회를 갔다.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집에 가져가야지. 집에 가자. 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보며 손주들의 눈물이 터졌다. 외국에 유학 갔던 손녀가 귀국했을 때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정신이 잠시 맑아졌다.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라며 떠나보냈던 그 손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맞아주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우리 손녀 이렇게 예뻐졌네. 그것이 손녀와의 마지막 대화였고 그날 밤 할머니는 기다리던 손녀를 본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다. 유품 속에는 손주들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공장에서 보냈던 첫 월급 봉투가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이 온전히 가족을 위한 헌신의 서사였음을 보여주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늘 사랑으로 가득했던 손.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었다. 이제야 가족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란 큰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찾아뵙고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니며 소중한 순간을 같이 나누는 것임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런던 아이 위에서 아버지는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서 해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석양은 지고 있었고 템즈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후회가 영원히 남아 있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돌아가시고 난 뒤 아무리 울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작은 순간이라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그 사랑과 희생은 세대를 이어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